한국은 가짜 문화의 허상일 뿐이다. 하지만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한국은 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진짜였습니다. 18년 동안 완벽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한국 기업 회장과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10년도 더 된 예전부터 말이에요. 제 이름은 타나카 아리사. 도쿄 사쿠라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죠.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타나카 겐지 의원의 딸답게 흐트러지지 말자고, 품위를 지키자고 말이에요. 교실에서 미유와 사키가 또 그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화려한 머리색으로 춤추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K-팝은 일본을 흉내내려는 조악한 시도일 뿐이었어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비판하던 한국과 이렇게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사진 뒷면의 흐릿한 메모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협력 방안 논의 2013년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아버지의 모든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저는 그 허상이라고 믿었던 한국 땅을 직접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의 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보다 더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건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제 첫걸음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는 거품이고 문화 수출은 정부 차원의 과대 포장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철석까지 믿었어요. 타나카 겐지 의원님, 일본 자민당에서도 손꼽히는 정치인이신 아버지의 식견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고 미유는 제 팔을 잡으며 간청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허상을 보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의 대화가 모든 걸 결정지었어요.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적극 권했습니다. 직접 보고 와서 친구들의 환상을 깨뜨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들의 실상을 내 눈으로 확인해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경제 통계, 정치 동향, 사회 문제들을 다룬 보고서들이죠. 저는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확신했습니다. 높은 자살률, 청년 실업률, 사회 갈등. 이런 현실을 K-팝과 드라마로 포장하고 있다니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서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2주간의 체류, 한국이라는 나라의 허상을 폭로하고 돌아올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제 가족의 숨겨진 비밀에서 터져나올 거라는 것도요. 신청서를 제출하며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디어가 만든 신기루가 얼마나 허무한지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두근거렸을까요? 마치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저 설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그리고 가족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본능적인 경고였을지도요. 출발까지 1달이 남았어요. 1달 후면 저는 서울 땅을 밟게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1달 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3월 오후 2시 공항 로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끌며 출구로 향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이건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교환 파트너인 유진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18살 저와 같은 나이의 한국 여고생이었죠. 단정한 교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사 씨. 유진이 깔끔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일본인보다 더 정확한 억양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도쿄보다 더 현대적이었거든요. 스크린 도어, 실시간 도착 정보, 깔끔한 역사 내부까지. 이 노선은 10분마다 와요. 금요일 오후라서 좀 붐빌 거예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철이 들어오자 저는 또 다시 놀랐어요. 차량 내부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좌석 배치도 효율적이고 승객들의 매너도 일본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였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유진이 말했어요. 여기가 서울의 중심가 중 하나예요.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LED 전광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과 대화 소리가 활기를 더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타워예요. 높이가 555m죠. 유진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이 구름을 뚫고 서 있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와는 또 다른 웅장함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계속 저를 당황시켰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공원들까지.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과 달랐어요. 내일은 학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명동이랑 홍대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한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낙후된 인프라, 혼란스러운 도시계획, 서구 문화에 조악한 모방품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유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각각의 맛이 섬세하고 깊었습니다. 일본 음식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라멘이랑 초밥.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예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열등감으로 바라보거나 무작정 따라하려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의 향연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제가 알던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말일까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유진과 함께 강남 한복판을 걸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코엑스몰 앞 광장에서 펼쳐진 K-팝 댄스 공연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아이들의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칼군무라고 하던가요? 7명이 한 명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죠. 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유진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고, 특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후에는 홍익대학교 근처를 구경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림, 음악, 퍼포먼스까지 모든 게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대학생이 그린 벽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었죠. 벽화를 그린 학생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들을 모두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웹툰과 일본 만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한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본 현실은 달랐거든요. 서로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처럼 보였어요. 저녁에는 건대 근처 클럽가를 구경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K-팝뿐만 아니라 힙합, 록, 일렉트로닉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고 있었죠. 한 레코드 가게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일본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우타다 히카루, 후지, 카제, 킹노까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일본어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죠.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열등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것 같았어요.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은 뭐였을까요? K-팝을 조롱하고 한국 문화를 폄하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더욱 혼란스러운 건 이런 생각이었어요. 만약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틀렸다면 다른 것들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걸.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오후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학교 동아리 활동 때문에 바빠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거리를 바라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 남성이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일본 정치 관련 기사들이 보였어요. 한국 거주 일본 정치 전문 기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슬쩍 그쪽을 바라봤어요. 남성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 사람 같아서 인사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김도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이지만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김도현은 정말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하자 관심을 보이며 서울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김도현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그리고 원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려 애쓰는 나라라는 것, 미디어로 포장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들을요. 그런데 김도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정치 쪽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타나카 겐지라는 이름이라고요. 그 순간 김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들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반대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도연은 더욱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국회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뒤로는 한국 대기업들과 비밀 거래를 해왔다는 거였어요. 로비 자금을 받고 특정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도연이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정치인들의 한국 기업 연결고리를 추적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타나카 겐지. 제가 평생 존경해온 그 이름이 말이에요. 자료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받은 자금의 규모,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이름, 그리고 그 대가로 처리해준 일들까지. 모든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김도연이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회의 기록, 심지어 아버지의 서명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을 비하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위선적일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내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온 아버지가 사실은 이중적인 인물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다니요. 카페를 나서며 김도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닷새째 되는 날, 저는 김도연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정한 장소는 종로구의 한 조용한 전통찻집이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밤새 고민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도연이 가지고 온 자료들은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 대기업들 간의 거래 내역, 은밀한 만남들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실제로는 로비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일본과 아시아 문화 교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돕는 비공식 채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존경해온 부모님이 모두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니요. 아버지는 국민 앞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며 애국자를 자처했지만 뒤로는 그 한국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김도연이 보여준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억엔 단위의 돈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아버지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대가로 아버지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반대로 추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더욱 끔찍한 건 아버지가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국민들은 아버지를 진정한 애국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연출된 쇼였던 거죠.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공개하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특히 아버지의 서재나 집안에 있을 만한 서류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제 가족을 직접 배신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아버지가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김도연이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한일 관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진실을 알려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찻집을 나서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서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유진을 만나 마지막 서울 구경을 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진도 제가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눈치채지만 묻지 않았어요. 명동에서 작은 선물들을 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한국 체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이제는 제 가족의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도연의 명함을 꽉 쥐며 저는 다짐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알았어요.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겨우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제 가족의 거짓을 폭로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김도현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은 어땠는지 많이 배웠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다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한국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제가 불안정하다거나 문화 정책이 과도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 저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책장과 서류함들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이 말한 대로라면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정치 관련 자료들이었지만 맨 아래쪽 서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들을 떠올려 봤어요. 어머니 생일, 제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까지. 세 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만남의 기록들까지. 김도연이 보여준 자료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었어요. 어떤 법안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도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니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문화재단을 통한 자금 세탁 방법,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은밀한 만남 일정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침묵하는 동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진짜였다니. 김도연이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한국 대기업 회장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보여주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죠. 촬영을 마치고 금고를 다시 잠그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도연은 즉시 일본으로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과 만나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김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제가 직접 하겠다고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버지의 위선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도현은 처음에는 말렸지만 제 결심이 굳다는 걸 알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준비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다고요. 기자회견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18살 소녀가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어른 같았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도쿄 프레스센터 오전 10시. 김도연이 준비해준 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는 물론 한국 언론, 심지어 해외 통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제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저는 원고를 접었어요. 준비한 말보다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겐지 의원의 딸 타나카 아리사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제 가족이 무너져도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김도연이 준비해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 대기업들 간의 비밀 거래, 어머니 문화재단을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모든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들까지.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메모를 빠르게 적고 또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며 애국자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그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억 엔의 돈을 받아왔어요. 이보다 더 위선적인 일이 있을까요? 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는지, 가족과는 상의했는지, 증거의 진위는 확실한지 등등.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편견을 깨뜨렸다고, 그리고 진실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부모를 배신하는 기분이 어떤지 후회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더 이상 거짓의 딸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그늘에 가려져 살던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독립된 개인이 된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심지어 학교 친구들까지.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다가와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동시에 한국에서도 관련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아버지에 관한 뉴스가 일본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특보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정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김도현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실을 말한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아버지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어머니도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기자회견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과도 만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온갖 시선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신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진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운 감정,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김도현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어 공부를 권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유진이 보내준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자막 없이도 대화의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대학 진학 시즌이 다가왔어요. 일본 대학들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면접 당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이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이제 진실 위에 세워질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저만의 길을 걷는 독립된 개인이라는 확신이요.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김도현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일 사전이었어요. 표지에는 그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진실을 찾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요. 고마워요. 저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요. 제가 말하자 김도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도망치듯 온 게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유진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리사 언니, 정말 한국에 오신 거예요? 유진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저는 유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도 거짓된 우월감도 없이 말이에요. 기숙사의 짐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분명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캠퍼스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한일 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편견과 증오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거짓 위에 세워진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고 진실 위에 세워질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다고요. 한국어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제 마음은 확실했어요. 나의 시작은 한국에서.